안녕하십니까, 버거레인저입니다. 오늘은 다시 입시레인저로서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입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입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효율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효율적인 전략을 올바로 짜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라면은 전략을 짜는 게 많이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의 이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미지를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저희 학생들, 이걸 보는 게 학생들일 텐데, 뭐 학부모님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입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바로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 요것부터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첫 발자국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에는 빨리 뭔가를 이뤄내고 싶으니까 기본기를 뛰어넘고서는 바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들었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돼요.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깨달은 친구들은 정말로 운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기본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의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 이것이 먼저 정의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성공이 뭘까요?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걸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성공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그러면 성공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공의 뜻은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입니다. 그냥 네이버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목적하는 바를 이룸. 네, 맞습니다. 이 성공, 우리는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목적하는 바라는 것,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사실상은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누군가에게 성공은 자동차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결혼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영상을 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런 것들을 원해요. 지름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요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부터 깨닫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을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쉽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지도 않아요. 사실 성공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을 띱니다. 자, 그리고서는요, 성공은요,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가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막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은 계속 노력하다가 조금 알게 되고 조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나요? 사실 후자가 더 많습니다. 자, 계단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편입 공부를 3년 5개월을 한 적이 있었어요. 3년 5개월 시작할 때에 편입 학원에 처음에 딱 가가지고 저는 이제 편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바로 선생님이 보이는 첫 줄 가운데 앉았죠. 앉아가지고 딱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딱 보시더니 너 딱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주어가 뭐야? 이러고 있었죠. 자, 그러더니 갑자기 너 다시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동사가 뭐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어와 동사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3년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더니 그때 3년 5개월 후에 제가 농아인 배드민턴 선수단 유럽 그 독일에 있는 대회에 갔을 때에 통번역이 필요했을 때 제가 가가지고 통번역을 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히어링도 하나도 안 하고 스피킹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쓰고 읽고 문법 가지고 막 공부하고 한 걸 3년 5개월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아니요. 초반에 3년까지는 이렇게 기웠어요. 마지막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성적이랑 학원에서 시험 봤을 때 성적이랑 마지막 성적이랑 똑같아졌죠.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나는 바보라고 막 나는 벌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5개월 동안 제가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생겼었는데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의 주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보면은요, 1980년대 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거의 바닥을 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겁니다, 여러분. 쭉 하고 올라가는 거. 언젠가는 그 모멘텀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뭔가를 이뤄내겠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입시에서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선생님은 그렇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는요,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첫 발자국이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어렵다. 이것이 어려워. 입시가 어려워. 학생부 종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 그냥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입시가요, 절대 어렵지 않은 거라고 앞서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수시가 사실상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발전되었고 간소화되었어요. 이제 거의 누가 봐도 사실상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형이라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살펴보면은 대충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첫 발자국은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관성이 붙고 속도가 붙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요것도 우선 버려야 됩니다. 대학이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 연고대 간 학생들,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간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머리가 좋아서 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쏙쏙쏙쏙 막 머리에 들어와서 그래서 간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합격을 이뤄내죠. 자, 근데 여기에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성실성이라는 거죠. 이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좋은 학교를 갑니다. 좋은 성적을 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학이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표준 대입 전형 체계의 이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입시는요, 수시하고 정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자, 수시는요, 다시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로 나뉘고요. 정시는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로 나뉩니다. 자, 학생부 위주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죠. 학생부 종합은요, 내신으로 뽑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신으로 뽑아요. 물론 적성고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적성고사는 이제 4등급 밑으로 내려간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나중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은요, 비교과, 교과, 자소서, 면접, 추천서까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술 위주가 있고 실기 위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논술 중심과 실기 중심은, 논술 중심, 특히 논술 중심은요, 교과와 함께 논술 중심은 수능 최저를 봅니다. 물론 수능 최저 미적용 학교가 있긴 하죠. 뭐 실기 중심은 아시다시피 실기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정시도 수능하고 실기로 나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간단하게 이미지로 보자면요. 학생부 종합은요, 학생부 교과, 논술과 특기를 뺀 나머지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와 논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과목에서 몇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 뭐 2개에서 몇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붙습니다.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죠. 평가 방법에는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뭔지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정량평가는요, 측정 가능한 정보를 점수로 환산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키 140cm 미만의 사람은 안전상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영어 과목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죠. 키 140cm, 영어 과목 90점 이상. 그렇죠. 그래서 요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정량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정보를 토대로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자는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면 영어 회화 수준이 높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심신이 미약한 자는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게 뭐죠?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한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앞서서 편입을 시작했을 때 영어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소개만 잘해도 저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자, 그렇지만 아니죠.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한다. 그럼 뭘까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하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심신이 미약한 게 뭐야? 마음이 약하다, 겁이 많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앞서서 제가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기준은요, 평가자에게 있는 것이죠. 정성평가라는 것은요, 평가자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대상을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은 입시에서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입학사정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 네, 잘 모르시겠죠? 자, 입시에서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라는 것은요, 이야기의 흐름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낼까요? 어디서? 그렇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 질문,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을 승리로 이끕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멈춰놓고 생각했다 치고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입시를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입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과정의 예술, 성장의 예술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하는 게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이 발전한 방향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우리의 학과, 학과와 부합하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답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이게 답이죠. 알겠죠? 자, 평가 방법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량평가에는 정시,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자, 여기서 저희는 정성평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정량평가는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정량평가에서 정시,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시,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빡시게 공부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전형 어떻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내신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신을 뽑아내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빡시게 공부하면 됩니다.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죠.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수능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신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술은요, 특히나 3학년 3월달이나 아니면은 자 2학년 12월달 빠르면은 2학년 12월달, 3학년 3월달 요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승부를 보는 경우가 쇼부라고 할 뻔했네요. 자,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빡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빡시게.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빡시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빡시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략과 성실성이죠. 봅시다. 전략을요, 앞으로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입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바로 다시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06년도부터 18년도, 2018년도까지 입시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자, 2016년도 이전에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를 보면은요, 한 해 평균 1.56%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서는요, 2016년도 이후를 보면은요, 한 해 평균 3.5%가 증가합니다. 뭐가 증가할까요? 수시가 증가합니다. 수시가. 입시 비중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2016학년도를 보면은요, 수시가 66.7%, 정시 모집 보시면요, 33.3%, 2017학년도 69.9%, 정시 30.1%, 그 다음에 2018학년도 73.7%, 그 다음에 정시 26.3%, 이렇습니다. 2018학년도에 정시 모집 인원을 보면은요, 92,652명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죠. 자, 뉴스 한번 보실게요.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73.7%로 역대 최고. 자, 2019학년도 수시 모집 76.2%로 역대 최고 선발. 이거는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나왔어요. 매년마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수시 역대 최고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재밌습니다, 요거. 고려대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정원 85% 뽑는다. 확 늘렸죠? 그렇죠. 확 늘렸어요. 자, 서울 10개 사립대 총장 수시 모집, 연중 상시 모집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자, 요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히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의 수시 전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입시철만 아니라 언제든지 학생을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르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뛰어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강점도 다르고. 그랬을 때에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진짜 지금 데려가도 괜찮겠다 싶은 친구들 먼저 데려가도 된다고 봐요.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수시 전형별 선발 인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교과와 종합을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이 29%였고요. 전체 29%, 수시 전체 29%였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를 보면 학생부 종합이 수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7학년도, 2018학년도를 보면은요. 자, 2017학년도 56.8%, 2018학년도 54.3%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50% 이상을 자, 학생부 교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교과를 많이 뽑으니까 그냥 열심히 내신을 따가지고 교과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이게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죠? 여러분들이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예요? 물론 능력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인서울이죠. 대부분은 가고 싶은 학교가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 건동, 홍숙 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렇죠. 국숭세단까지도 뭐 하는데 보통은 거기까지도 잘 안 내려가고 그 위를 바라보죠.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특히 외고 여학생들이 항상 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화여대 밑으로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기억해 두세요. 제가 나는 절대로 이화여대 밑으로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 중에서 이화여대를 간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금의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서울 중위권을 목표로 해가지고 갑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상위 11개 대학 학종 수시의 56.3%다. 상위 11개 대학이라는 거죠. 이화여대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가고 싶어 하는 데에서는요,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월등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지어 서울대는요, 수시의 100%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재미없었죠? 뒤에 나오는 그런 전형의 자세한 내용들, 요거는요 조금 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하세요. 요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학생부 교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1차도 아니죠. 그냥 처음에 학생부 교과로 뽑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뽑고요. 자, 2차에서, 그러니까 2단계를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면접을 보거나 하죠. 그리고 무조건 교과, 내신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출결과 봉사, 요 점수도 보기도 합니다. 면접을 보는 학교, 방금 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선요, 수능 체제를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대충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죠. 생기부 반드시 냅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까지도 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과는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신 잘 따고 수능 잘 보면 됩니다. 자, 수시 전형별 특징. 자, 학생부 종합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를 이렇게 우선은 제가 뽑았어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만 뽑은 거죠. 서울대는요, 서류 100%, 2배수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50과 면접 50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서류로 뽑습니다. 교과와 비교과를 전부 다 포함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배수에서 많게는 5배수까지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를 가가지고 자 1단계 성적과 면접에서
획득한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단계에서 뽑힌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1단계에 뽑히기 위해서는 내신하고 비교과도 중요하죠. 그리고 자소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자소서가 무엇이냐? 자소서는요,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편지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친구들이 자소서를 나를 표현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라고 이름을 명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설득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자소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수능 체제를 보는 데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고려대는 일반 전형과 학교 추천 두 개가 전부 다 수능 체제를 요구를 하고요. 연세대는 면접형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고 활동 우수형만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이렇다라는 거죠. 이전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가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에서 모두 다 수능 체제를 요구했고 고려대가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서울대보다는 이제 연고대 쪽에 학과를 노리고 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학생을 뽑으려고 굉장히 머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해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활동 우수형, 연세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두 개 합 4, 뭐 일반 전형은 뭐 4개 합 6, 뭐 학교 추천은 뭐 3개 합 5, 4개 합 6, 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하면 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는 서류도 비슷비슷합니다. 서울대에서나 이제 기타 증빙 서류나 학교 소개 자료는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니까 잊어버리시고요. 기타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옛날 입학사정관대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서류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리스트 내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추천서는요,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요구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에서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면접 점수를 뽑는다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다만 중요한 것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앙대처럼 다빈치형과 탐구 인재형으로 나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데, 다빈치형은요, 학교 생활, 비교과를 고르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전형을 선택하는 전형이고요. 탐구 인재형은 특기자, 일종의 특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특기자 전형이 자, 학생부 종합으로 오면서 조금 더 정말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전력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요것도 인터넷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네이버는 다 알고 있어.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준비를 할 때 저 어떤 리더 같은 거, 학교 회장이나 반장 같은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내신 같은 거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공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상 학교들은요, 학생회장과 3년 내내 반장한 친구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제가 네오르,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심지어 네오르네상스는 그때 언제냐? 4년 전인가? 언제냐? 4년 전인가 보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학생들 한 명은 비호가 엄청난 친구가 있었고요. 한 명은 내신도 약간 떨어지지만 학생회장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엄청난 비교과를 갖고 있는 친구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회장 한 친구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봤는데 학생회장 한 친구들이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리더십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무조건 학생회장이나 반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비교과보다는 내신을 되게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번에도, 작년에도 시립대를 한 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걔는 비교과를 잘 준비해서 가긴 했죠. 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뭐 걔는 내신도 좋아가지고, 당연히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뒤집을 정도로, 비교과를 가지고 뒤집을 정도로 막 비교과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두는 학교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시겠죠? 이렇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요, 서류만 가지고 뽑습니다. 서류. 서강대 일반형, 자기주도형. 일반형은 수능 체제를 보고, 성균관대 보면 성균인재하고 글로벌 인재. 이렇게 있죠. 여기서도 중앙대하고 마찬가지로 성균인재도 특목고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의 어떤 바람이 많이 녹아져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요, 성균인재 보면은 공과대학의 학과들이 성균인재 쪽에 몰려 있어요. 오히려 글로벌 인재 쪽은 문과 쪽에 몰려 있죠. 과고 쪽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보여요. 한 5년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정부에서 논술을 줄여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논술이 정말로 특목고 아이들이 높은 학교를 가는, 그냥 어떻게 쉽게 가는 전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줄여라.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제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거였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다들 논술을 줄였을 때 성균관대만 논술을 늘렸어요. 아, 뭐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는 좋은 학생을 받겠다. 뭐 이런 거였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성균관대는 뒤에 삼성이 있으니까 돈이 워낙에 많아야지. 뭐 굳이 뭐 그런 게 욕심이 안 났겠죠? 어쨌든 간에 요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앞서서 중앙대와 성균관대가 일반고 학생들이 못 가냐? 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목고 학생들이 이뤄낸 성과하고 비슷한 성과를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양대 보겠습니다. 자, 한양대가 참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요, 내신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신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류 가지고 3배수 뽑고 내신 미반영. 이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상은 한양대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에는 다른 학교들의 2배 이상을 번다라고, 그 입시철에 이 원서 비용만으로 다른 학교의 2배 이상을 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어. 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자, 내신을 미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그죠? 아, 내신을 안 보니까 나도 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붙는 아이를 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붙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붙더라고요. 한양대는 보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해봤는데 한양대는 사실상은 딱 한 명 보내봤어요. 딱 한 명. 걔는 내신이 좋았습니다. 예, 내신이 좋았어요. 그냥 여러 학교가 붙었는데 그중에 한양대도 붙은 경우였죠. 자, 이게 그런데 막상 뽑히는 걸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가 뽑히고, 그래서 나중에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에 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 학생들 이제 그 뭐지? 학생부 이제 잘 써주시기로 한 분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듣기로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부가 정말로 잘 적혀 있는 학생을 뽑는다. 그리고서는 또 하나가, 이건 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1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상에서 교과 우수상이 많은 학생을 뽑는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게,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부가 정말로 잘 적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죠? 그렇죠. 거의 1등급 하는 학생들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선생님들이 잘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가 1학년 때부터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로 잘 적혀져 있다. 그러면은 딱 봐도 그냥 공부를 잘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 100%라고 했을 때에 결코 이 학생들이, 이 학교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비교과가 좋은 학생을 뽑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나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옛날에 막 5년 전, 6년 전 이럴 때 입학사정관제 막 이럴 때나 그때는 막 무슨 뭐 곤충 박사 막 이래가지고 8등급이 막 연세대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논술하고 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논술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고려대가 1000명을 논술로 뽑았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죠. 그때 당시에 논술 준비하던 학생들이 그래 나는 연세대 아니면은 고려대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았었죠. 그러면서 우르르르르 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잘 간 학생들이 그냥 연세대 간 거죠. 그죠? 이랬을 때 2017학년대에는 14,861명, 2018학년대에는 13,120명. 앞으로 이거는 계속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서는 대학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오히려 한계가 늘었어요. 늘었죠. 자, 고려대가 폐지를 하면서 덕성여대하고 한국산업기술대가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자, 떨어지는 좋은 친구들을 받겠다 뭐 이런 거였겠죠. 적성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적성이 늘었느냐? 적성은 자, 여기서 우리가 4등급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사실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학교에서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교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신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시하는 학교들이 뽑는 이 그 모집 인원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들도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그래도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 이때 어떤 게 제일 좋냐? 적성이라는 것이죠. 적성고사가 무엇이냐? 각 학교가 나름대로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적성고사라고 해가지고. 난이도는요, 수능의 70%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능하고 똑같이 내버리면은 점수가 정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70%로 낮춰가지고, 자, 이 정도에서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 뽑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는 내신도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이제 뚜렷해지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보면요. 가천대, 고려대,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의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홍익대, 한성대, 평택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고려대, 삼육대, 고려대는 세종이죠. 뭐 이런데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 요 정도만 가져도 사실상은 굉장히 잘 간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교과 한 60% 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성에서 보통 나뉘죠. 이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학생부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입시를요,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기도 훨씬 쉽죠. 우리가 입시를 왜 어려워하냐? 몰라서 어려워하거든요. 몰라서.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하도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가 보다 해가지고 겁먹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뭐 이거 물리도 아니고 전혀 생소한 개념을 뭐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떠한 틀을 주어지고서는 그 틀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틀이라는 건 이미 주어져 있죠. 잘 보고 이해만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아시겠죠?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입시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학생부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자사고나 사립고 간 친구들, 어머니들이 고민 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잘 준비를 해주겠지 해가지고 보냈지만 막상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많이 하소연하시곤 했어요. 학부모님들이. 아니, 내가 이런 거 못해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걸 우리 보러 해오라더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를 찾아왔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군대에서 깨달은 게 있다라면 이겁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긴다.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내가 선생님하고 친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선생님이 아마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야. 왜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거는요,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챙기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챙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학원 같은 데에 내가 가가지고 학원만큼의 비용을 낸 다음에 그분들에게 나를 마치 1대1로 좀 케어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전략 짜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로드맵을 짜는데요. 최소 논문 22개에서 최대 44개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한 명 이야기.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딱 모든 이 전국에서 그리고 향후 한 2, 3년간을 통틀어 가지고 2, 3년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걔만의 이야기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 3주, 많으면 2달까지도 걸립니다. 디테일하게 짜고 막 하는데. 그런데 한 달에 학원비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만 원 낸다. 30만 원 내놓고서는 너 나한테 2~3달 동안 해가지고 나한테 로드맵 보이고 만들어 와라고 하면은 나 관리 좀 해봐라.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최소 600만 원은 줘야 돼. 한 달에. 600만 원 주면 한 사람한테 막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낼 수 있어요? 못 냅니다. 못 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선생님도 그렇고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될 건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클루와 방향 제시, 그 다음에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못 하겠으니까,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완성도가 높고 애들을 잘 보내면 뭐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나는 이제 햄버거 만들고 이러한 것도 유튜브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써서 가야 되고요. 그 전략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같이? 학부모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생부의 이해와 관리 들어갈 거고요. 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별로 이제 딱히 그냥 뭐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되게 속상했어요. 뭐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내려야지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주실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